북한이 어제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 약 200발의 포사격을 실시하며 도발했습니다. 한국군도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해상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미국은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 경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대표단이 오늘 KBS 아메리카를 방문해 앞으로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해 나갈 청사진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소 50억 원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한인 부부가 미국 내 체류 비자를 박탈당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변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에 약 200발의 포사격을 실시해 백령도 인근 섬에는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해안포 개방을 늘렸던 북한이 기습적으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해상 백령도 북방 장산곳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곳 일대 등에 200여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남해안 방어부대가 포 47문을 동원해 192발의 포탄 사격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참모부는 또 이번 포 사격은 새해 한국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며 한국이 도발하면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포 사격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입니다. 발사된 포는 모두 북방 한계선 NLL 북쪽에 떨어졌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인데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한때 인근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주민과 우리 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한국군도 북한 사격 도발에 대응해 해상 사격을 했는데요.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어서 양민철 기자입니다. 굉음과 연기를 내며 포탄을 발사하는 K9 자주포. K1, 2원 전차도 바다를 향해 불을 뿜으며 포탄을 발사합니다. 북한의 포사격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도 어제 오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하에 사격 훈련에 나섰습니다. 백령도의 해병대 유교단, 그리고 연평부대의 K9 자주포와 전차 등이 동원됐습니다. 군은 앞서 북한이 발사한 200여 발의 2배가량인 400여 발을 발사했는데 우리 군 포탄은 NLL 남방,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우리 군이 이 구역에서 사격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번까지 총 16차례 완충구역 내로 사격했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고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을 제기한 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는 이른바 즉, 강, 끝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북한군 동향을 계속해서 추적 감시하고 어떠한 도발도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모두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어제 북한이 서해 도서 지역 일대에 대해 200발의 포사격을 한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은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험 관리와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할 실질적 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할 거라면서도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我们希望有关各方保持冷静克制，不采取加剧紧张的行动。 남북한 군이 주고받은 포사격과 대응사격 훈련 모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의미 있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입장은 다르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남북 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북한의 추가 군사행동 여부에 따라 내놓을 입장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 경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상소를 연방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콜로라도 대법원은 3년 전 의회 난입 사건을 선동한 혐의를 반란 행위로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는데 이후 메인주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판결과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첫 구두 변론을 다음 달 8일로 잡고 이번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난입 선동 혐의가 반란에 가담한 자가 연방이나 주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4조 3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고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사는 이 공격에 머리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의 한 법정. 재판 중 피고인이 갑자기 여성 판사에게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판사가 변호인이 요청한 집행유예 선고를 기각하자 격분한 피고인이 판사를 폭행한 것입니다. 법원 보안팀이 제지했지만 피고인은 판사와 보안요원에게 주먹을 계속 휘두릅니다. 그렇게 약 3분간의 몸싸움 끝에 보안팀이 피고를 제압하며 일단락됐습니다. 판사와 보안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법정 난동으로 폭행 혐의 7건이 추가돼 총 13가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미 주요 지도자급 인사 전원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지난달 1일에서 20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율 48%를 받은 존 로번슨 연방 대법원장이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지지율은 43%로 2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6%,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45% 등 주요 지도자급 지지율이 40%대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9%,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40%였습니다. 한편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지지율은 2021년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진 27%에 그쳐 가장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동환 고양시장이 KBS 아메리카를 방문해 앞으로 변모할 고양시의 청사진을 소개했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돼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각종 제한이 풀리면서 미주 지역의 우수 교육기관과 바이오 정밀 의료 분야 등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점을 적극 반영하고 서울과도 가까운 지리적 위치 등 고양시의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세제 혜택만 하더라도 뭐 관세를 5년간 면제를 해준다. 뭐 100%. 그다음에 취득세 그리고 또 재산세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고양시 차원에서 10년, 15년을 면제를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죠. 고양시는 108만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현재 우위를 보이는 미디어 컨텐츠 사업에 이어 첨단 산업 도시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드론이라고 모빌리티 분야 이런 분야를 우리 고양시에 육성을 좀 해서 아마 기업 도시로서 변신을 하자 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고양시와 플러턴시는 어제 우호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에서도 두 시는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Places to shop and eat, places to do business. And this is where these partnerships with Korean cities are very important to me, where my relationship with the mayor of Goyang City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can now establish something more than just cultural significance. We now have economic and commerce that's available, and I think that's the future of the global economy. 고양시 대표단은 오늘 KBS 아메리카를 방문해 남가주 지역 한인 시청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과 전국으로 송출되는 방송 시스템을 둘러보며 앞으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미주 지역 한인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5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신청자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LA 카운티 선관위는 정식 우편투표 전에 실시되는 특별 우편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를 유권자들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원하는 주소지로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 자격은 군인이나 공직 등 각종 공식 업무나 직무로 인해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워 우편으로 조기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정식 우편 투표는 2월 5일부터 이뤄집니다. KBS 아메리카는 2024년 선거해를 맞아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소 50억 원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한인 부부가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보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이유를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소유한 44세 최현재 씨와 48세 남영진 씨 부부는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미국으로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 따르면 남편인 최 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천호성 변호사에게 피해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매달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싶다며 미국에서 살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재입니다. 먼저 저희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금전적인 보상을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신다면 매달 3,000에서 5,000불 정도를 보내서 피해자분들께 돈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보내고 싶습니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열심히 일해서 끝까지 갚아 나가겠습니다. 최 씨는 또 돈이 많았다면 디스크가 터진 내가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고 몸이 약한 아내가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사실 아내의 친모는 아니지만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 한 분을 한국에서 모셔와 돌보고 있다며 자신들의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동정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주장과 달리 이들 부부는 애틀란타에서 월세 3,000달러 이상의 타운하우스에서 거주하고 12세 아들을 펜싱 학원에 보내는 등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천호성 변호사는 최 씨의 이 같은 의사를 피해자들에게 전했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만 더 키웠다면서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한 카라큘라 채널에 이메일을 보내 내 가족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던 최현재 씨가 이처럼 태세 전환을 한 이유는 최근 미국 정부가 이들의 비자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신상털기와 한국 정부의 공조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발령하자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 불법 체류 신분이 됐고 보통 30일간 주어지는 유예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강제 추방됩니다. 현재까지 이들이 벌인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 75명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이들 부부의 주택에 거주하던 50대 피해자 남성이 전세 사기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올해 2024년 대선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주요 일정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결국에는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 전당대회일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각 당의 후보를 뽑기 위해서 전국 주를 다니면서 이제 각 당이 그 후보를 뽑습니다. 선정을 하는데요. 어느 주는 당원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합의해가지고서 후보를 내세우고 어디는 그냥 일반 투표 방식으로 하고 네. 대개 무슨 일이든 시작될 때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월 15일 아이오와 커커스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있고 모든 미디어의 뉴스의 초점이 1월 15일 아이오와에 맞춰질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기존의 후보들, 기존의 다른 후보들, 뭐 이런 후보들이 약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요. 이번 15일 아이오와 커커스의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 가장 관전 포인트, 뉴스거리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지지율이 높지만은 공화당 후보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공화당의 세력들이 작지 않게 있어요. 네.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대안을 찾으려는 세력들이 지난 10월 중순서부터 니키 헤일리를 그걸 점지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니키 헤일리가 상승세를 탔어요. 그런데 트럼프 퀴즈라고 하면서 트럼프랑 경쟁을 하려고 했던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드산티스. 네네. 드산티스는 계속 2등을 해오다가 좀 하향세고 니키 헤일리는 상승세. 요런 국면에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아주 독주를 하고 있고 네. 요런 국면에서 이제 아이오와 커커스가 시작되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초반 바람과 향방을 가늠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니키 헤일리가 아이오와 커커스에서 2등을 하면은 론 드산티스는 오래전서부터 아이오와를 공들인 거에 비해서 일주일 후에 있을 그야말로 경선 시작인 프라이머리 투표지요. 일반 당원들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니키 헤일리가 2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니키 헤일리는 오래전서부터 뉴햄프셔를 공을 들였어요. 네. 그러면 뉴햄프셔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거의 니키 헤일리가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하고 격차를 오차범위 한계로 좁혀놓을 정도로 뉴햄프셔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들 보세요. 왜 아이오와 2등이 니키 헤일리가 중요하냐면 뉴햄프셔에 이어가지고서 어디서 합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23일, 2월 23일. 니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 니키 헤일리 지지사를 안방이죠. 역임했던 곳이죠. 그렇죠. 트럼프가 있고 1등이고 처음서부터 2등을 독차지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군소 후보들이 이제 포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아니면 니키 헤일리를 엔돌스를 하게 되죠.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긴 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잘 탔을 때, 초반 흐름을 잘 탔을 때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말 제대로 된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지지율은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의지적 지지자들입니다. 죽어도 안 바꿉니다. 누구 안 찍고 트럼프만 쫓아다니죠. 강성 지지층입니다. 공화당 내에서의 다수지만은 전체 선거판에서 보면 한
한 30%가 잘 안 되는 정도가 움직이지 않지만은 네. 니키 헤일리는 최근에 들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소수계들, 보수적인 소수계들한테 공화당 후보 중에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품이죠. 소수계지요. 여성이지요. 그분은 사위가 흑인입니다. 그리고 시간 있으면 전 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민이나 인종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이민자들한테 가깝고 지식인들을 거슬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니키 헤일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후보를 어떤 지지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서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더 힘든 후보가 될까요? 이러니 니키 헤일리가 더 힘들다고 봅니다. 최근에 한 4개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니키 헤일리와 조 바이든 대결했을 때 거의 한 4개였는데 3개가 니키 헤일리가 오차범위 한 개 내로다가 이기는 걸로 나오죠. 그건 전국적인 여론조사인데 네. 그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양자 대결에서 이긴다고 나오는 거는 더 구체적이죠. 경합주 내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미국의 민주주의를 트럼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후보기 때문에 되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트럼프가 후보가 독주하기 때문에 바이든도 후보로다가 서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니키 헤일리가 나오면은 바이든하고서는 니키 헤일리가 경쟁력 있는 게 많죠. 젊었다. 예, 흐름에 맞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이죠. 김동석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